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오래된 지혜, 오래된 지혜, 릭서비 지음, 조경실 옮김. 당신은 당신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습관에 달려 있다. 제1장, 우리 삶의 방식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무엇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아내 트리나를 잃었을 때였다. 아내가 누워있는 관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눈앞에 입을 벌린 깊고 어두운 10년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일이 막막했다. 나아갈 방향도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두 아들과 내게 삶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르마이아와 앤드루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엄마가 절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갑작스럽고도 모진 현실을 그들로부터 숨길 방법은 없었다. 이제 두 번 다시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거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뜨거운 코코아를 마실 수 없었고 티볼 경기를 하는 동안 엄마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절대라는 말은 그처럼 결정적이었다. 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뭔가를 하는 건 이제 절대 불가능했다. 죽음은 그런 것이다.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믿음과 용기로 나 자신을 추스르고 다시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로 그저 눈만 뜬 채 살아갈 것인가. 당시 40살이었던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갈 거야?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대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되는 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주변에 잘 살고 있다는 이미지만 보여주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냥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면 된다. 누구도 살아가는 목적 따위를 묻지 않고 내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압박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이런 삶에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바꿔야 할 것도 없다. 나는 호랍이었다. 사람들 눈에 나는 너무나 불쌍한 인간이었기에 그들은 내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나 역시 내 행동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건건히 버티는 것만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런 삶은 내게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도 없이 자유롭다는 착각을 심어 주었다. 우리 사회는 성공한 듯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너무 애쓰지 말고 살기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사실 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직관의 영역을 벗어나는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욕망은 전혀 없었고 얼마 후에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것을 그리 많이 요구하지 않은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는 일도 괜찮았다. 특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의 힘만 잘 이해한다면 인상주의 작품처럼 막연한 삶도 이상할 정도로 쉽게 용인받을 수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우리는 시각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좋게 유능하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기꺼이 물질주의로 대체하고 원칙을 인기와
인품을 편리함과 맞바꾼다. 이미지를 따듬고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꾸밀 수 있다면 성공은 어렵지 않다. 이런 세상에서 친구, 부와 재산, 주변 환경은 세속적인 보상과 즉각적인 만족감을 약속하는 이미지의 형성에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하기에 가치를 가진다. 최근 돌아가는 세태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요즘에는 꼭 배우자를 잃은 사람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식조차 없다. 멋진 친구들, 적당한 물건들만 있으면 삶이 탁월하고 성공적이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다. 무엇보다 요즘엔 힘과 용기 또는 신의 계시를 얻기 위해 인생의 힘겨운 일들을 헤쳐나가며 노력할 필요가 없다. 세속적인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과연 누가 어려운 길을 택하겠는가? 분명 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이런 인식 체계가 마음속에 깊이 배어 있기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나아지기 위해 변화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하고 현재 환경에 맞게 적용하기를 거부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 대부분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었다. 예를 들어 나는 몸무게가 180kg이 넘었지만 스스로 덩치가 큰 사람일 뿐 주치의가 말한 대로 병적인 비만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게 현실 부정이었다는 건 나도 안다. 몸무게가 135kg만 넘어가도 병적인 비만으로 분류한다. 그때 몸무게의 절반을 뺀 지금 중요한 건 몸무게가 아니었음을 똑똑히 알고 있다. 나는 친한 친구이자 의사인 헤이우더 로빈슨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생활 방식을 포함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 내 경우 비만은 현실 부정이 야기한 저항의 결과였다. 이런 부정은 내 생명을 위협하고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부정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진정 변화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금 행복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를 바꾸고 고치겠다는 생각을 왜 하겠는가? 대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상을 왜 추구해야 한단 말인가? 트리나의 장례식 이후 나는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안부를 물으면 괜찮다라고 답하곤 했다. 수업에 나갔고 학생들과도 별 문제 없이 지냈다. 친구들이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집으로 데려오는 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질하는 일까지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다. 심지어 죽음이 모든 걸 앗아간 장소에서조차 나는 우리 가족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달라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일종의 가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내 인생은 무용으로 치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스텝의 재미없는 춤이었고 극본으로 치면 다음 내용이 빤히 보이는 상투적인 줄거리의 연극이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리 비루한 일이란 말인가? 이게 뭐 대수인가? 누가 신경이나 쓰는가? 스포츠팀의 코치가 경쟁 우위를
잃고 마지못해 경기를 치른다고 그게 그리 큰 손실인가? 대학생이 4년이라는 시간과 수천 달러의 돈을 낭비하며 부모와 교수를 속였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실패란 말인가? 직원에 대한 연민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회사 사장이 자신은 아르마니를 입고 제규어를 타고 별장을 옮겨 다니며 사는 동안 직원들 월급은 조금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흉악한 범죄란 말인가? 우리 삶의 방식이 대체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종교와 가족,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아내를 잃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되는 대로 살며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만 쌓이는 관계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도무지 모두가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느 선까지는 가족과 친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린 시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성경에서 배웠다. 나도 뭔가를 행해야만 했다. 새로운 일이나 직업에 도전해야 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뜻이다. 사고의 틀을 바꿔야만 했다. 슬픈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야 했다. 동정과 연민의 대상에서 열정을 가진 주체로 흐름에 몸을 맡기고 마지못해 하루하루 사는 사람에게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는 사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했다. 사고방식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오래전부터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지혜의 말들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현명해지시는 부모님을 보며 나는 자주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삶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평생 가장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계속 질문했다. 마음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때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부모님은 그 세대 많은 분이 그렇듯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 소란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귀 기울이면 부모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다시 돌아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야. 현대 사회에는 지혜가 없다. 이런 사실은 우리 삶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가 지닌 지혜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었다. 오늘날 세대 간의 단절은 엄청난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분열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까지 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회의 가장 위대한 자원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천년 자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석탄을 캐거나 금을 추출하기 위해 원시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말하는 자원은 우리보다 앞서 모험을 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궁극적인 선물을 의미한다. 그 자원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판단과 식견, 다시 말해 이른바 삶의 양식이라고 일컫는 지혜이다.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이전 세대와 보는 사람들인 현 세대 간의 단절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톰 브로커는 자신의 역작 위대한 세대에서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 관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어린 시절 대공황을 겪으며 살아남은 그 세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전후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베이비붐 세대를 낳고 길러낸 사람들이라고 말이다.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이 지닌 노동 윤리는 정말 주목할 만하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일을 가치 있게 여겼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데서 자긍심을 가졌다. 일터에 일찍 나갔고 책임감으로부터 달아나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이들은 이토록 겉면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몸에 밴 습관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 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내가 소개하려는 로저 메리언 릭서비도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오랜 시간 그와 함께하며 그를 나의 롤 모델로 삼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로저 릭서비는 내게 단순한 멘토가 아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다. 20세기 초 텍사스주 헌처빌에서 태어나 자란 아버지는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텍사스주 동쪽 파이니 우제라는 거대한 산림지역 경계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사는 일은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늘 궁핍했다. 아버지의 동생인 에드워드 삼촌 말에 따르면 당시 흑인 가정은 소작농이 대부분이었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을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다. 대공황이 휩쓸고 간 뒤에 흉년까지 든 미국에서 대가족을 부양하려면 편안함과 안락함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을 모두 했고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아버지는 대가족에서 나고 자랐다. 나의 할아버지 루퍼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고 동네에서도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도 부지런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마모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할머니는 의지가 강하고 믿음은 더욱더 강한 신앙심 깊은 분이었다. 두 분의 자녀 올린, 비비언, 로저, 미리엄, 오펄, 에드워드, 메이시는 힘든 시대를 살아나가며 가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웠고 그 귀중한 교훈을 릭서비 가문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다. 아버지의 형제 자매 중 이 책을 집필할 때까지 살아계셨던 올린, 에드워드, 오펄은 아버지에 대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뭔가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굳건했고 그에 못지않게 정의감도 남달랐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존중했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의 실수에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그런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했으며 특히 인종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유색 인종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육군에 복무하기도 했다. 이런 일을 포함해 그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치며 겪은 경험들을 들어보면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며 소중한 가치들을 몸소 삶 속에서 구축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경험과 지혜는 그 사회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전 세대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 우리 세대와 이전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우리가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배운다면 잘 갈고 닦은
직경과 건전한 판단력이 당연한 생활 방식으로서 가치 있게 여겨지던 시절의 특성들을 자연스레 물려받게 될 것이다. 지혜의 흐름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20세기만큼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는 없었다. 하지만 지혜의 흐름이 차단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결국 질병, 전쟁, 기근만큼이나 파괴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리더들이 지혜를 따르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회에서는 조직과 구성원도 지혜를 등한시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복잡한 문제에도 간단한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평범에 만족한다. 직원들은 그저 회사에서 8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은 내용보다는 겉모습을, 원칙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인성보다는 편리함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듯 진정한 리더십이 없다면 과학기술의 발전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없다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명한 신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오늘날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에게서 인품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콕 집어낸 그의 말이 너무 정확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까지 하다. 인품의 결여는 자신이 속한 정당, 민족,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기업체, 정당, 봉사단체, 학교, 정부, 종교기관 등 여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흔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핸드릭스 박사는 댈러스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교수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나는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가 내게 해준 충고는 좋은 설교자가 되라는 말도 좋은 작가가 되라는 말도 아니었다. 다만 정신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끝마무리를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었다. 그는 특유의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릭, 언제나 재능보다 인성을 중요시해야 해요. 식사는 겨우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그때 들은 말씀은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다. 새 천년의 시대에 사회의 커다란 단절은 가장 본질적인 국면에서 두 세대를 갈라 놓았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지도자이자 초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잃게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개인과 조직, 국가의 위상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경제 분야, 사회 조직, 교육기관, 학교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재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갈림길의 한쪽 끝은 매우 매혹적인 동시에 기만적이다. 우리는 되는 대로 적당히 살 것인지 아니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강령을 신중하게 채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사람들 개개인은 자기 일에 더욱 헌신하여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친밀한 가족, 더 탄탄한 지역 공동체, 더 탄력 있는 업무 환경이 만들어진다. 현재의 사업 운영 방식은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앞으로 세계를 짊어질 젊은 세대는 세상을 바꿀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성, 창의력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성실하고 정직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 힘껏 노력하는 개개인이 없다면 초강대국이라 한들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기업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코치는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또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을 통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교훈을 다시 배우자고 설득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리더, 노동자, 가족, 자녀를 이전 세대의 핵심 가치와 다시 만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 가치들이 거칠고 고리타분한 구식에 꽉 막힌 사고방식이라고 매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며 자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유효성이 증명된 몇 가지 믿음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전 세대가 여러 분야에서 아쉬운 점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인종이나 성평등 문제에서 그랬다.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을 묵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전쟁, 기근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지탱했던 그 세대의 가치들은 강조하고 기려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나는 하와이의 섬들에 둘러싸인 남태평양 해안가에서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진주만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전시한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했던 지난 세대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용기에 대해 생각한다. 남자든 여자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 그들은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 가치에 따라 옳은 일을 했다. 그 가치는 기업 문화와 팀 조직 내부 가족 구성원 안에 깊이 뿌리 내렸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젊은 군인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결하고 숭고하다. 요즘도 전쟁터에서 그때와 똑같이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다른 곳에서는 그와 비슷한 영웅적 모습을 행동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과거의 노동자들과 오늘날 시민들의 이미지를 비교하면 무척이나 대조적이다. 뉴스를 보면 서로 속이고 훔치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건들을 끝없이 이어지는 듯하다. 리더십에도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해내기보다는 일단 그냥 끝내려 한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한다. 공백은 그런 데서 생긴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의 목표는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전 세대의 문화에는 과연 어떤 가치들이 새겨져 있었던 걸까? 그 시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30분마다 시계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으며 정직하게 일할 수 있었던 걸까? 요즘에는 회사의 근무 규정을 어기는 일이 이토록 빈번한데 그때는 어떤 문화적 요소가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지켰던 걸까? 무엇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고 옳은 일을 하게 했을까? 왜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피고 진심으로 걱정했을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세계는 기술적으로는 거대해졌지만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왜소해지고 말았다.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여도 그런 식으로 둘로 나뉘어서는 어떤 식의 발전도 지속할 수 없다. 이 윤리적인 역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 우리 삶의 방식은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의 아버지 로저 릭서비는 매우 소박하지만 심오한 삶을 살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샌프란시스코만의 발레이오라는 곳에서 살았다. 돌이켜보니 그 시기에 나는 아버지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비슷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한 아버지였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매우 현실적인 분이었다. 즐겁게 사는 법을 알았지만 절대
그때 순간의 기분에 휩싸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다. 그런 생활 방식은 어린 시절과 군사훈련을 거치며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자신이 직접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 만든 규칙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던 간에 아버지는 항상 중심을 잃지 않았고 항상 최선을 다했고 항상 옳은 일을 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셨다.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우리 형제에게 똑같은 생활 방식을 요구하셨다. 엄했지만 공정했다. 또한 변명에 그다지 너그럽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했다. 그걸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핑계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나는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을 엉망으로 친 후 여러 핑계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 것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지 새삼 깨달았다. 누군가 변명을 할 때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던 한 남자를 떠올리며 이 친구들도 로저 릭스비 같은 사람을 겪어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그저 웃고 말았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변명하지 않는다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진다면 삶의 질은 얼마나 더 나아질까? 아버지는 높은 기준을 유지했고 자기가 한 말을 지켰고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도록 가르치셨다. 나는 아버지가 집에서 요리를 하셨던 어느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지게차 운전기사였던 어머니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어서 아버지가 저녁 준비를 하셨다. 10살짜리 애들이 다 그렇듯 그날따라 나는 아버지가 만든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싫었다. 메뉴는 대구구이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대구구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다. 그는 군더더기 말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다. 리키, 생선을 먹기 전에는 식탁에서 일어서지 마라. 아버지에게서 그 말을 들은 게 저녁 6시였다. 아버지가 정리를 모두 마치고 텔레비전 앞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도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생선을 먹지 않을 생각이었다. 밤 10시쯤 됐을 때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로 그러가 이제 그만 방으로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생선을 먹었냐고 물었고 나는 몇 조각 먹었다고 대답했다. 그런 후에야 나는 식탁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버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았고 한번 내뱉은 말은 반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심이 아닌 말은 아예 하지 않았다.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했다.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다. 당신 곁에도 단단하기가 바위 같은 사람이 있는가? 속에 없는 말은 하지 않고 말한 것은 진심을 다해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누구든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한다. 기업은 그런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고 산업박람회나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그를 대표로 내보내려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찾는 의사이며 모두가 존경하는 교사이며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시민이다. 그런 학생은 제 시간에 과제를 완수하고 그런 직원은 퇴근 시간을 늦추어서라도 하던 일을 마무리 짓는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유로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진실성이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다. 나의 아버지 로저 릭스비는 진실성 그 자체였다. 아내의 관 앞에 섰던 그 끔찍한 9월의 오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와 두 아들 옆에서 함께 슬퍼하며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아버지였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아버지는 늘 내 곁에 계셨다. 절망스럽던 그 가을 오후에도 아버지는 그곳에 계셨다. 평소에도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으셨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의 신봉자답게 몇 마디 명료하고 의미 깊은 말을 건네며 나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그 말은 평생 기억될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로부터 배운 교훈을 소개하려 한다.